오늘 수업 시간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 궁궐을 답사를 잠깐 갔었어요, 우리가. 마른 시간은 아니고 짧은 시간 동안 비가 와가지고 이제 경회로에 올라가서 일부 몇 개의 건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요. 그와 관련된 몇 가지 사진들을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첫 번째 있는 사진은 궁궐하고는 좀 관계는 없는 사진이에요. 내소사라고 하는 사찰에 그 주방입니다. 밥 짓는 공간에 제가 어느 날 갔더니 이렇게 이제 뭐 햇빛이 들어오고 연기가 이렇게 피어나는데 마치 한국 건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런 제 마음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 놨었어요. 근데 오늘 수업을 또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려 거의 한 30년이라는 시간을 이 한국 건축사라는 걸 공부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어떤 그 논리적인 어휘로서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반성도 하게 되는데, 그만큼 한국 건축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남겨진 것도 많지 않고, 또 남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또 우리들한테 이렇게 그 다가오는 것으로 이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좀 그 상황을 좀 우리가 좀 뒤집어보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그 사진은 물론 우리가 한국 건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일본하고 항상 관계를 맺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물론 궁궐이라는 것 자체도 그 중에서는 가장 그 높은 층위에 있는 가장 고급의 건축을 우리가 그 유지를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 또는 주변의 많은 국가들하고의 상호 관계 속에서 온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플래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에 나오는 것 중에 해석하기도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한국은 빠져 있는 일본과 중국만 이렇게 하나의 곁가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역대 어떤 관계들을 맺고 왔는지를 간단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그 사진들의 대부분도 예를 들면 뭐 신라나 발해의 궁궐이라는 게 수당시대의 궁궐하고 또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고려시대라는 게 송이나 원나라하고 관계를 갖고 있고, 또 조선이라는 나라는 명과 청이라는 나라를 관계를 맺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우리의 건축이 탄생된 것은 아니겠고, 분명히 뭔가 어떤 교류들이 있으면서 한국 건축이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본다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왕래가 있었던 거를 표시를 해 본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신라 시대에 우리나라의 판도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당시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나라의 수도였던 그 서안이라는 장안이라는 도시가 있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왕래 그 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 수도가 이제 경주가 있고, 경주에서 해안을 따라 배를 타고 여기 등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등주 적산이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를 왕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산동반도에 가면은 등주라고 하는 곳이 있죠. 지금도 그곳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중국에 가는 한국 사람들이 상륙했던 그런 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장보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다 이 해안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왕래가 있었던 그런 시기죠. 그리고 그 다음 시기가 정도 되면은 고려시대가 되면은 송하고 이제 왕래가 굉장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이라는 나라하고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뭐 일반 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의 상인들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 한국하고의 교류가 지금처럼 그 뭐 민간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던 시대가 아마 이 고려 시대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아예 머물기도 하고 귀화를 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국 건축의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던 어떤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요한 항구들이 명주라든지 태주라든지 온주, 복주, 뭐 천주, 광주 이런 데죠. 그래서 여기 이 그 항주도 있고, 이 명주라는 데 지금의 영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파에 가면은 이렇게 고려관이라는 게 있어요. 고려시대 때 와서 사람들이 묵었던 숙소가 있고,
그것을 복원을 해놓은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개경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많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머물기도 하고 또 중국의 건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양식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중국의 풍속들이 중국으로 이제 고려의 풍속들이 중국으로 전달되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는 중국의 이제 명나라 후기부터 청나라 때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이게 이제 한반도예요. 한반도가 여기 있고, 이게 의주죠. 의주 옆에 이제 신의주라는 도시는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이게 이제 동북의 그 삼성 지역이죠. 동북 삼성. 여기 성경이라는 데가 바로 지금의 심양입니다. 이렇게 이런 길을 따라서 산해관을 거쳐가지고 북경으로 해서 이제 사신들이 갔어요. 그 사신들이 가던 길이 처음에는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요동반도 끝에서 배를 타고 등주로 올라가서 등주에서 이렇게 이런 육지의 길을 따라서 그 북경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길에 여기 보면은 중간에 섬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중간에 기착지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길이 이제 위험하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육로를 통해서 서울을 출발해서 육로를 통해서 의주에 가서 의주에서 다시 이쪽 그 만주 지방을 지나가지고 성경, 심양을 지나서 쭉 해가지고 산해관을 지나서 북경으로 가는 이 길이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연행록이라든지 조천록이라든지 하는 책들이 그 사신들이 남겨놓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중국의 풍물이라든지 우리나라하고 다른 어떤 상황들, 궁궐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두 장의 그림은 그 당시에 연행사들이 같이 대동해고 데리고 갔던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는 북경에 도착을 해가지고 북경의 동쪽에 있는 문 밖에서 이게 조선의 사신들이에요. 이게 동쪽에 있는 조양문이라고 하는 문을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을 들어갈 때 풍경을 그린 것도 있고, 이거는 산해관의 모습이죠. 산해관의 모습을 우리나라 화가들이 그림을, 여기 이제 그 대호들이 이렇게 쭉 가는 길이고, 여기 산해관의 전체적인 전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길들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들이 이제 그 관의 주도하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게 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조선시대의 어떤 상황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뭐 중국하고의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 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영향을 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중에 홍대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은 중국 친구를 만나서 뭐 필담을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중국말을 배워가지고 가서 중국말을 하기도 하고, 가서 이제 부딪혀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서 답답함을 뭐 토로하기도 하는 이런 기록들이 연행록이라는 책 중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화들이 이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전래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린 오늘 이제 얘기할 것이 이 수도의 문제, 수도하고 수도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궁궐들의 상황들을 간단히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번 보여드렸던 양국의 삼국의 어떤 역사 연표예요. 여기 연표를 보면 제일 특징적인 거는 한국은 뭐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보이냐 하면은 왕조 하나가 굉장히 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500년에서 1000년 정도를 유지를 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짧게는 20-30년, 뭐 길게는 뭐 200-300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두 나라 사이의 어떤 역사를 본다면은 그 큰 차이점이 아닌가. 그래서 다시 보면 한국 건축이 커다란 변화가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하나의 왕조가 오랜 기간 동안 정체돼서 지척이 되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이 좀 적었던 그런 시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도가 있었던 지역들이 이렇게 이제 평양이라든지 지반, 공주, 부여, 경주, 상경, 용천부는 이제 중국의 그 저쪽 동북 삼성에 있는 그 지역이죠. 그다음에 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강화도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이라는 곳으로 쭉 이어져서 왔습니다. 이게 한자로 수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제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우리 서울이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표기할 때 이 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만든 글자인데, 그래서 발음이 이제 서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서울이라고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한자 표기로는 서울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거는
요 사이에 근대라는 시기에 대한제국이라는 시기와 일제강점기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물론 대한제국은 굉장히 짧은 시기 동안 유지가 됐지만 대한제국이라는 기간이 중국하고 다른 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는 길에 하나의 어떤 단계를 밟았던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이 역대 우리나라의 그 왕조의 수도가 있었던 그런 그 위치를 간략하게 표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3번에 걸쳐서 그 수도를 갖다 옮기게 되죠. 여기 있는 것이 고구려의 수도가 그 변화됐던 그런 곳입니다. 이게 그 오녀산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초창기에 수도가 이 산성의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험악한 요새의 자리를 잡다가 나중에 국내성, 소위 말하는 이 지반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국내성으로. 그 다음에 다시 평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겨가지고 이와 같은 도시 계획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시 국내성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사각형의 형태고 길이 십자 형태로 이렇게 나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이 천도를 하고 난 다음에 보게 되면은 하천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성이 여러 개가 설치가 돼요. 특징적인 것은 이런 성들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산성이 있고 궁궐성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사는 이런 성곽으로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거죠. 그리고 이 그 장안성이라고 불렀던 이 평양의 그 일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도시의 형태를 격자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우리가 정전법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는데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농토를 갖다가 나누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땅을 9개의 구획으로 나눈 다음에 이거는 각자 경영을 하고 하나는 공동으로 경영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확은 정부한테 이렇게 바치는 이와 같은 것을 정전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러한 정전법의 토지구획 방법들이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 평양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주라든지, 그다음에 좀 잠시 뒤에 소개가 될 발해 상경농촌부 같은 그런 도시들이 이와 같은 정전법에 의해서 격자형 패턴의 도시를 구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고구려 같은 경우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성곽이 있고 항상 이렇게 산성들을 주변에 배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도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거점을 이루는 성곽이 있어요. 도성이 있는 거죠. 도성이라는 것이 하나 형성이 되면은 주변에 이와 같이 그 삼지사방에다가 이렇게 방어를 위주로 하는 산성들이 배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성들이 주변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들이 나오게 된 것은 그 도시를 만든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국가를 방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한반도의 지형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7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처럼 중국의 도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형태로. 여기 안에 궁궐의 성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성이 있어요. 궁성을 둘러싸는 황성이 있고 그 바깥에 내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곽에 다시 하나를 더 둔다면 외성을 둡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성곽을 또 하나 만들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장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가장 외곽에서 1차 방어진을 하는. 그래서 중국의 성곽들은 생활의 거점도 여기서 하고 전투도 자기가 사는 곳에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동심원적인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작은 북경성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북경성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궁성이 있고 황성이 있고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고 그다음에 외곽에 만리장성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성은 이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도성이나 이런 걸 만들게 되면은 여기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나면은 다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비보를 해서 거기에서 그 국지전을 벌이는 게 우리나라 그 전투 방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도성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읍성, 지방의 읍성 같은 경우도 항상 산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산성의 숫자가 한 1,500개 이상 정도 되는데
산성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수립된 것은 바로 고구려 시대부터 수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는 그 큰 당이나 수라든지 하는 나라랑 전쟁을 벌이면서도 그 전투에서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요동반도 전체에 수백 개의 산성을 갖다 점조직처럼 깔아놓고 전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진격을 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그 산성에서 다시 유격전을 벌이는 방식으로 해서 그 당나라의 대군들을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들이 후대까지 이어지면서 이와 같은 방식은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선시대의 우리 수도였던 서울을 보게 되면 서울의 성곽이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 궁궐이 있고 청계천이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는 북한산성이 있어요. 남쪽에는 남한산성이 있죠. 전쟁이 나면은 이런 데로 이제 피난을 해가지고 거기서 장기전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그 전투 방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뭐 이제 아주 오랜 기간을 버틸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그런 성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산성들이 주변에 이제 배치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 도성이 있고 주변에 산성들을 몇 개씩 배치를 해서 동일한 방식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거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던 그 부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여의 이 백마강에 그 당나라군하고 신라군들이 이제 침입을 해가지고 이 그 백제를 이제 멸망시키게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들은 이 하천들을 적절히 이용해서 1차적인 그 방어선들을 구축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지형이 그와 같이 생겼기 때문에 하천을 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천을 끼면은 1차적으로 그 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좋은 유효한 방어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곽은 항상 어느 면이든지 한 면을 하천을 갖다가 방어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하천을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에 뭐예요? 인공적으로 그 물길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해자라고 부릅니다. 해자. 물도랑을 만들어서 그 침입을 못하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영화 삼총사라든지 이런 영화 보면은 서양에 보면은 영주들이 사는 성곽이 있고 주변에 물길을 이렇게 파가지고 물을 채워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여기다 다리를 하나 이렇게 놓죠. 그 다음에 도망을 와가지고 다리를 탁 들어 올리면은 적군하고 이제 대치를 하는 이런 국면들을 만드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해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천을 끼고 있다는 것은 해자를 만드는 양을 줄이는 거죠. 1차적으로 그냥 자연적인 지형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특성들이 보이고요. 여기서는 그 내부의 그 규모들이 제대로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백제는 아직도 내부의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짜임새 있는 그런 발굴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확실한 부분이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산성과 도성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와 그 다음에 오는 백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신라는 최초에 그 도성은 요만했었어요. 이게 월성이라고 하는 곳이죠. 월성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삼국을 통일하면서 인구가 대대적으로 증가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정전법에 의한 격자 형태의 도시를 구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점이 찍혀져 있는 것은 사찰들의 그 위치고요. 이게 이제 그 제일 중심되는 그 도성이 있었던 그 월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옆에 경주박물관이 있고 그 앞에 안압지가 있고 그 뒤에 그 황룡사가 있죠. 그리고 이 주변이 이제 중요한 그런 지역이고 대신에 경주 같은 경우는 외성이 없어요. 주변이 산지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외성을 두르지 않고 다만 위아래에다가 산성을 배치한 이런 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월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어떤 그 도시들의 어떤 모습을 복원해 놓은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격자 패턴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져서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과 유사한 어떤 구조를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외성이 없는 그런 어떤 성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라하고 대치를 했던 북쪽에 있었던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는 상경용천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상경용천부는 그 한반도를 주변으로 하는 이런 지역에 세워졌던 성곽하고 달리 네모 반듯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그 중국의 이러한 성곽의 제도를 그대로 닮았어요. 그래서 궁성이 있고 황성이 있고
이게 외성을 두른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격자 형태로 돼서 완전히 중국의 수도였던 당나라를 그대로 모방한 이런 도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모습이고요. 옛날 그 사진내 모양 모습이 이게 초창기에 발굴을 했던 그런 그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 궁궐 내의 중요한 건물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당나라 풍으로 복원을 해놓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중국의 도성제도하고 가장 근접했던 시기는 바로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였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줄에 보면은 고공기라고 하는 이런 책자가 있어요. 여기에 도시를 계획하는 그런 방식이 잘 나와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인, 영국, 방구리, 방산문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 장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건축가죠. 아키텍트가 그 영국 나라의 도성을 갖다가 만든다는 거죠. 만드는데 방구리 사방을 각각 구리로 하고 형태를 네모다랗게 만든다. 그리고 방산문 그 하나의 면마다 문을 이렇게 3개씩 둔다라는 이런 구절이 그 처음에 나옵니다. 이 줄의 고공기라는 그 책자에 보면은 이 짧은 구절이 그 동아시아에서는 도성을 계획하는 기본적인 그런 그 이상 도시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방구리 도시를 사각형의 형태로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문을 3개씩 둔다는 거,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과 문 사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격자형의 도로 패턴을 짜는 거, 이런 방식이 가장 기본적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가 가장 잘 적용된 거는 바로 여기 발해의 상경 용천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수도가 점점 남하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한강변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상 한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하천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한반도, 우리 한민족의 문화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한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려시대가 되면은, 고려시대는, 제일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풍수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가장 극성기에 달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풍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풍수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이런 말에서 나온 거잖아요. 장풍둑수라는 말의 그 줄임말이 풍수입니다. 장이라는 거는 감춘다는 거죠. 바람을 갖다가 흩어지지 않게 모아두고, 그 다음에 득수, 물을 갖다가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수의 제일 중요한 것은 산이 주변을 둘러싸가지고 바람이 흩어지지 않게 하고, 바람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이 풍이라고 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기라는 거죠. 어떤 기운이라는 것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얻어가지고 어떤 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 뭐예요? 이런 말 많이 쓰죠. 배산임수를 한다. 말은 간단한 얘기지만 배산임수를 해서 모든 배치를 갖다 우리 꾸미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색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 서울이나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없지만 좀 오래된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서울의 도시계획의 가장 큰 특징, 이 도로를 만드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로의 양 끝에, 도로의 중간에 서서 양 끝을 바라다 보면 이 끝에는 항상 산이 있다는 거예요. 산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산을 중심으로 해서 길들의 어떤 소실점들을 만드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이 장풍둑수라는 것이 이 고려시대에 풍수라는 것이 이제 팽배를 하면서 풍수의 이런 개념들이 도입이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소위 말하는 이 지형이라고 하는 것이 훼손이 되면 안 된다. 지형이라는 것을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는 지형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이 고려시대에 아주 팽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계획이라든지 궁궐의 계획, 모든 것들이 이 풍수지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분당 같은 데 가보면 알겠지만,
뭐 분당을 굳이 예를 안 들더라도 뭐 가까운 여기 왕십리만 해도 그렇지만은 산이 막 없어지잖아요. 산 다 깎아내가지고 뭐 다 메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또 나무를 심고 또 동산을 조성하고 이러는 게 지금 우리의 어떤 도시 하는 만드는 모습인데, 과거에는 이 절토라든지 성토, 흙을 돋운다든지 흙을 깎아낸다든지 하는 것을 굉장히 금기시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뒤에 여기다 집을 짓고 뒤에다 정원을 꾸밀 때 항상 이렇게 능선을 갖다 뒤에 등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배산임수에 산을 등지고 있는데, 그럴 때도 우리나라에서 이 뒤에 산을 이용해서 정원을 만들 때는 항상 이 계단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거기다 꽃을 심었다 그래서 꽃이 있는 계단이다. 그래서 화계라는 거를 했는데, 화계를 만든 이유는 이거를 성토해가 절토를 해가지고 흙을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만 깎아내서 그거를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미덕이었기 때문에 이 화계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원에서 가장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이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개성에 그린 그 풍수 뭐 산도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도시가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도성을 배치하고 만월대라는 것이 궁궐이 있었던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월대가 있던 뒤에 있는 게 송악산이죠. 여기가 바로 개성이라는 곳인데, 물이 이렇게 이제 흘러 내려가고 밑에 있는 것은 서울의 모습입니다. 서울의 도시가 들어서기 전의 모습을 그 영상 그래픽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모든 걸 다 제거하고 원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경조 오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조라는 것은 수도라는 뜻이고요. 오부라는 것은 수도의 내부를 5개의 부로 나눴다는 거죠. 동서남북, 중부. 이렇게 해서 공간을 5개의 형태로 그 구획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수도에 5개 행정구역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쪽에 북한산성이 있죠. 남한산성은 이제 표시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도성의 그 위치입니다. 여기가 이제 경복궁 들어가는 길이고, 이게 이제 남대문 가는 길이 여기 이렇게 있고, 종로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한양대학교가 여기쯤 위치하고, 이쪽이 뚝섬 있는 쪽입니다. 이게 한강이 이렇게 이제 흘러서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진은 이 경복궁 바로 뒷산이에요. 이게 백악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경복궁의 위치고, 바로 뒤에 이게 인왕산의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산들이 뭐 미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마지막 수도였던, 마지막 우리가 지금도 수도이지만 이곳을 살펴보면은 서울이라는 곳은 이렇게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한양이라는 말도 썼고요. 그 다음에 한성이라는 말도 썼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에는 경성이라는 말을 썼고, 지금은 이제 서울이라고 해서 또 한자로는 서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이름이 변경이 됐고, 전부 다 뜻은 수도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중국어로다가 이제 번역을 한 그런 음역을 한 거죠. 음역을 했는데, 음역을 하면서도 그 뜻도 거의 가깝게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굉장히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만든 거긴 하지만, 이게 아마 문화관광부가 서울시에서 공모전을 한번 했었어요. 서울의 이름을 한자로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그래서 어느 한문학자분이 안을 낸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발음도 서울하고 비슷하고 의미도 서울하고 가까운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됐죠. 여기 보시는 거는 그 서울의 도시계획을 한 기본적인 그런 개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이 예지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유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그 예의 어떤 그런 행동 거지의 문제들을 성곽에 있는 문의 이름들을 통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보신각이 위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흥인지문이라든지 숙련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돈이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숙지문이나 그 숙정문, 뭐 또는 이쪽 북쪽에 있는 그런 문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방의 어떤 그런 그 유교의 덕치를 갖다 보여주는, 소위 말하는 이 그 서울이라고 하는, 조선시대의 수도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이 풍수, 두 번째로는 유교의 어떤 그 원리에 입각해서 그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초기에는 이성계가 가장 표방했던 것이 이제 고려와 다른 우리는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 그 새로운 국가의 이념이 뭐냐? 바로 유교다. 그래서 신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유교를 표방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도성을 만들 때에도 유교에 대한 개념들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는 서울의 풍수도예요. 여기 보시다시피 외명당의 공간이 이렇게 가상적으로 있고,
내명당의 공간이 있고 뒤에 삼각산과 백악산, 경복궁, 청계천, 그 다음에 남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이 그 관악산이죠. 그 관악산이 조산에 해당되고 안산이 이 남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배산을 하는 뒤에 주산이 이 백악산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또 흘러내려오는 그런 조산이 바로 그 삼각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명당과 외명당의 큰 공간들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그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게 되면 좌청룡 우백호가 있고 전주작 후연무가 돼가지고 청룡 백호, 그다음에 주산과 안산, 그다음에 더 멀리 조산이라고 하는 것이 조산이라고 하는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이 조라고 하는 그 단어는 뭐예요? 우리가 조회를 한다는 말을 쓰죠. 아침에 뭐 조회를 하잖아요. 조라고 하는 것은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이렇게 신하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런 위치죠. 그래서 멀리서 이 궁궐을 향해서 이제 조아리는 그런 산입니다. 근데 이 서울엔 다른 것은 다 조건이 좋지만 단지 이 그 조산에 해당되는 관악산은 화산에 해당됐어요. 산의 형태가 불꽃 모양으로 굉장히 험악하게 이렇게 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산이 뭐 이렇게 둥글 어떤 그런 항아리 모양이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 서울의 그 조산은 그 화염같이 이렇게 그 날카로운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숭례문이라든지 글씨를 이제 숭례라는 글자를 쓰고 편액을 이렇게 세로로 써가지고 불꽃을 누르는 걸 한다든지 경복궁의 광화문 앞에다가 소위 말하는 해태상 또 해치라고도 하죠. 이런 것을 배치해서 불을 잡아먹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경복궁에는 굉장히 화재가 많이 났어요. 실질적으로도. 그리고 굉장히 전란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복궁 안에서 이 경복궁 안에서는 볼 수 없지만 이 백악산 뒤에서 경복궁을 내려다 보면은 이 그 남산에 해당되는 그 안산은 이렇게 빗겨가 있어요. 동쪽 편으로 이렇게 직선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참 이쪽에 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궁궐에서 바로 직선으로 보여지는 산은 이 관악산입니다. 관악산의 그 화기가 그대로 이쪽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숭례문을 이쪽에다 이제 배치를 해서 숭례문이 정남쪽에 가 있지 않고 치우쳐 있는 것도 아마도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들어오는 길도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대문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회를 해서 종로의 중간점에 와서 다시 꺾어져서 이렇게 들어가게 한 것도 그와 같은 원인 때문에 길을 직선으로 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지금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런 그 개념들에 의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탄생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지금 서울 시내에 상주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구들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서울이라는 도시가 수평한 공간에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수평 공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당시 기획됐던 20만이 살면 그냥 꽈득 차버리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지형들은 다 이렇게 구릉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릉진 주름을 다 피게 되면 훨씬 더 넓은 그런 면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라는 데가 국토 면적이 30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되지만 인구가 많아도 견딜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반도의 면적을 수평으로 다 펼치게 되면은 지금 면적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평탄한 지형이라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직적으로 투영된 면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 표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인구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이 겪어온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대비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징물로 대비를 한다면은 조선시대의 상징은 경복궁이죠. 궁궐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한제국 시기 불과 13년밖에 유지가 되진 않았지만 대한제국 시기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천황의 국가, 천재의 국가, 황제의 국가가 됐다는 걸 선포했던 이 그 환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원구단이라고도 황구단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지금 그 조선호텔 그 앞에 있는 거죠. 조선호텔 앞에 가면은 팔각형으로 된 그런 것이 하나 남아 있죠. 근데 원래는 이와 같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천단도 있고 황궁이라고 하는 신위를 모신 공간도 있었는데 현재는 이 자리에 호텔이 들어섰고 여기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제 항상 교공을 바치던 나라에서 우리도 독자적인 어떤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국가가 됐다는 것을 선포하면서
황제라는 명칭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것이 바로 위치가 여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10년 이후가 되면 일제시대가 되면서 총독부라는 건물이 서울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이 위치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뭐 뚜렷하게 우리가 서울의 대표적인 건물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가 보기에 서울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마크라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 마크거든요. 이 산과 하천과 하늘을 상징하는, 그리고 글자의 모양도 서울의 서자랑 굉장히 닮은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을 상징하는 그 부호죠. 서울시의 마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초창기에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간선도로망들이 설치가 되고 거기에 좀 더 이제 중축이 돼서 이렇게 나가다가 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직선길을 만드는 거죠. 남대문에서부터 덕수궁을 지나가지고 바로 시청 앞을 지나서 경복궁까지 가는 이 직선길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격자 패턴의 어떤 길들을 만들고 지금 현재도 기본적인 골격은 뭐 조선시대 그 길의 틀 속에서 다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만들어졌던 도시계획의 어떤 그 상황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고종 황제 시대, 대한제국 시대에는 도시를 이렇게 방사선으로 계획을 하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이 한 번 있었어요. 실천이 되진 않았지만은 계획이 있다가 뭐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일제시대에도 도시들을 만들면서 광장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서울시청 광장이라든지 한국은행 앞에 있는 광장들이 전부 일제시대 때 그 개발이 된, 만들어진 그런 광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지금 소공동이라고 하는 길, 조선호텔 옆에 있는 그 길이 옛날에는 장복천정이라고 하는 그런 시부사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런 격자 형태의 어떤 방사선 길들을 만드는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기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그런 도시계획의 틀들이 자리를 잡고 그 조선시대 것과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도시사라든지 이런 수업들을 많이 들어보면 알겠지만 그 한국의 현대 도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도시 디자인이라는 게 실종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개량해서 만든다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를 왜 개량을 하냐, 도시의 어떤 뭐 교통량이라든지 어떤 무슨 뭐 그 물동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수량화해가지고 도시를 계획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의 도시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도시의 이 도로의 폭이 굉장히 넓다라는 것을 아마 다 인식을 할 겁니다. 어느 신도시를 가도 도로의 폭이 보통 기본적으로 6차선에서 8차선이에요. 그건 도시, 사람을 위한 도시들이 아닌 거죠. 그건 차를 위한 도시지 사람을 위한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주변에 뭐 이렇게 선진국들을 본다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4차선 정도 되는 길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개 뭐 2차선, 넓어야 4차선, 대개 또 일방통행 길도 많고, 그런데도 차의 소통량은 훨씬 우리보다 그 잘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길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배제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거랑 매한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강북하고 강남 같은 거를 비교를 해보면 강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도 그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그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그럼 강남 같은 경우를 걸어 다닌다라는 건 좀 무모한 짓이죠. 그거는 그 굉장히 블록도 뭐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그 길의 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람이 걷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래서 현재의 그 서울은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제일 중심에 이렇게 광장으로 다시 변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백악산이 있고 여기 광화문이 복원되기 전에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여기에 이렇게 넓은 광장을 만들고 뭐 이 축 같은 것도 이제 옛날식으로 맞춰서 다시 간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여기 이제 박물관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고 뭐 또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도시에 대한 그런 안들을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지역하고 보게 되면은 그 우리가 만들었던 많은 도시들 내지는 기존의 도시를 이용해서 우리가 도시 설비를 갖다 집어넣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항상 빠져 있는 것들이 그 이 문화라고 하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의 도시든지 가보면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가기 편리한 곳에 뭐가 있냐면 중앙도서관과 박물관하고 또는 미술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는 공연시설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도시의 중심에 항상 그 위치를 하고 있죠. 행정부도 물론 있지만
행정부 근처에 뭐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있고, 중앙국립박물관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도서관도 멀리 있고, 미술관은 산에가 있고, 뭐, 박물관 같은 경우도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에 이렇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일 밀접한 이런 그 중심 부근에 다 자리를 잡아야 함에도 미국 대사관, 뭐 여기 뭐 문화관광부, 여기 최신부 건물, 뭐 여기 정보종합청사가 앞서서 그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세무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문화재 근처에 심의를 해서 설계를 해서 허가내 준 게 한국일보 같은 그런 그 거대한 건물들. 그러면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집을 못 짓게 하고 뭐 제한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사실 이런 건물도 미국 사람이 이제 설계를 한 거잖아요. 근데 보면 건물을 기둥을 그 칸수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짝수칸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칸이 안 나오고 이렇게 옆으로 빠져 있다든지 이런 어떤 실수를 저지른 거라든지, 원래 여기 시민회관, 세종문화관이 있던 자리는 시민회관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걸 부시고 다시 이제 세종문화관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이런 광장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주변을 갖다 어떻게 대응시킬 거냐라는 거는 앞으로 주어진 우리한테 과제겠죠. 점점점 앞으로 뭐 어쨌든 이런 건물이 수백 년씩 갈 건물들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철거가 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도시의 서울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드린 말을 잠깐 정리를 한다면은, 맨 위에 쓰여져 있는 인지제의, 인지취재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환경에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지제의, 맨 위에 있는 인지제의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땅의 조건에 맞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도를 그 땅에 맞게끔.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갖다 해치는 것이 아니라 땅을 따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어떤 모든 조건들에 따라서 제도를 갖다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인지취재, 재료를 갖다 가져오는데 재료를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있는 재료, 그 땅의 특산물들을 이용을 해서 집을 짓거나 도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어떤 거든지 다 갖다 쓸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과거에 그런 상황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멀리서 가져오려면 힘드니까 그 나라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이용을 해서 집을 짓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거는 분지형의 풍수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여기다 써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국 각지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그 방방곡곡이라는 말을 썼죠. 여러분 다 알 겁니다. 방방곡곡, 전국 방방곡곡에 뭐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그와 똑같은 단어가 그 사해 오주라는 말이 있어요. 스하이 우저우라는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진진포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쯔쯔우라우라라고 이렇게 일본 말로 하는데, 이게 다 똑같은 뜻이에요. 이 전국을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방방곡곡이라는 단어의 그 내막을 살펴보면 이거는 산지라는 뜻이에요. 산곡, 산과 계곡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해오주라고 하는 것은 뭐 주변에 이렇게 바다가 있고 대륙이 이렇게 5개가 있어가지고 중심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진진포포라는 거는 단어 그대로 이 포구라는 뜻입니다. 포구 또는 항구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이런 말들을 그 사람들이 그 전국을 각지를 나타낼 때, 공간을 나타낼 때 이런 말들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는 산이 많은 나라죠. 평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상 속에는 이 산곡, 분지형의 어떤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로 대변해서 방방곡곡이라는 이런 말을 전국을 나타내는 공간의 어떤 함축된 의미로 썼고, 중국은 넓은 나라예요. 어떤 소실점을 만들기도 어렵고 각종의 다양한 지형들이 있기 때문에 전국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사해오주라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도시들을 보면은 일본 도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90%가 항구를 끼고 있습니다. 아니면 포구를 가지고 있어요. 나루터나 이런 데 만들어져 있다고요. 물론 일본도 산이 많지만 산이라는 거는 우리처럼 가까이 다가가거나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 화산이고 어떤 재해를 일으키는 그런 산이기 때문에 산을 피해서 대부분 평지로 나가서 이렇게 사는데, 그 평지가 포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어떤 그 지형에 대한 인식을 가장 강하게 주는 그런 요소였기 때문에 언어 속에서 이런 것이 탄생이 됐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분지형의 어떤 풍수 공간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도시, 마을 또는 기타 여러 가지의 그 건축적인 환경을 만드는 입지를 선정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단어 중에도 보면은 이 신라라고 하는 단어도 이 신라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것도 산곡이라는 뜻이에요. 산 속에 있는 계곡에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신라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 고려라고 하는 단어, 이거 산고수려라는 단어예요. 산이 높고 물이 수려하다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취한 말이 고려라는 단어예요. 근데 조선이라는 단어는 해가 뜨는 곳이라는 그런 뜻이죠. 다만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게 이 백제입니다. 백제는 이거는 백가제라고 그래가지고 백제는 백가제라고 그래가지고 수상국가예요. 바다를 갖다가 제패하는 그런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제는 해상국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좀 인정하지 않지만 산동반도에 백제 식민지가 있었다는 설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실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백제의 그 영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창 번성기에는 백제의 영토가 이 황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해안지대에 번져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도 백제는 좀 다른 나라다, 특이한 나라다, 이게 수상의 무역을 주로 하는 수상국가 위주의 이런 뜻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걸 제외한다면 기타 나머지는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기하학적인 도시의 배치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도시는 아까도 얘기했던지 사람이 사는 성곽과 방어를 위한 산성이 같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중국하고 달리, 또 일본하고 달리. 일본도 산성이 없어요. 외성도 없고. 걔네들은 소위 말하는 에도 시대나 이런 때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영주들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카마치, 그 밑에 성 밑에 마을이 형성되는 이와 같은 서양식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풍수 도시다, 유교의 도시다, 그 다음에 분단의 도시다. 지금은 이제 분단의 도시죠. 성시라는 말은 도시를 나타내는 옛날 단어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도시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성시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왜 성시라는 말을 썼느냐? 이 성시라는 말은 성과 시장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시장. 도시는 뭐예요?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는 게 도시잖아요. 자금이 순환이 되고 물자가 통용되는. 그래서 성곽과 시장이 같이 결합된 거죠. 그것을 원래 도시라는 그런 말에 이제 출발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도시라는 말은 일본 사람이 만든 거죠. 이거는 모여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다.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현재는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분단의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래서 저 말을 썼냐 하면은, 분단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과 이 평양을 갖다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여러 가지 특성들이 발견이 됩니다. 지금은 좀 발견이 안 되지만 70년대하고 80년대에 지어졌던 건물들을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상정을 해보면은, 북한에서 뭐를 만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를 만들고, 또 우리나라에서 뭐를 만들면 북한에서 만들고, 이런 어떤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북한에서 인민문화궁, 소년문화궁을 만드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린이회관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북한에 무슨 동물원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에 서울 대공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동물원 같은 거를 만든다든지, 세종문화회관 같은 거라든지 국립극장 같은 것이 북한의 학습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응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소위 말하는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김일성하고의 어떤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가까운, 지금 남산에 쓰지는 않지만 남산에 어린이회관이라는 건물 옛날에 이렇게 있었던 게 지금도 남아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그런 분단 국가의 논리 속에서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는 공간의 정치 경제학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북한과 평양과 한국의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비교할 만한 흥미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이런 서울하고 평양에 대한 비교라든지, 그다음에 동베를린하고 서베를린에 대한 어떤 비교라든지, 베트남 같은 경우에 하노이하고 그다음에 사이공이라든지 이런 도시를 비교한다든지, 북경하고 대만의 타이페이라는 도시를 비교한다든지, 이런 이게 다
동서냉전 체제에서 만들어진 분단 국가의 수도들이거든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공통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북경의 천안문 광장이 이렇게 있죠. 타이베이 같은 데 가면은 타이베이에 거기 장개석을 기념하는 중정기념당이라고 하는 큰 공원이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게 있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공간의 어떤 대응 논리들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전의 도시들 같은 경우도 그 왕조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고려 시대에는 불교가 대세였던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도시의 어떤 경관이라는 거는 불교적인 색채가 농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교의 사찰이 산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에 점점이 박혀 있는 이런 어떤 시대. 예를 들면 경주 같은 도시, 불교의 도시죠. 경주 시내에는 한치걸로 사찰이 있었고 남산에는 마치 부처님의 세계처럼 불이 켜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의 도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유교의 도시였어요. 승려라는 사람은 도성 안에 들어와도 안 되고 들어올 수도 없었고 있던 사찰도 다 철거해가지고 없애버리는 철저한 유교 국가의 어떤 도시의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도시의 경관,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도시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해방 이후가 되면서 일본의 식민지의 어떤 그 건축들이 이식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식민지의 도시 경관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지금은 이제 그것을 벗어나서 어떤 경제 뭐 이런 것의 측면에서 국제적인 어떤 도시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유지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의 어떤 내용들을 다시 이제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가장 초기의 궁궐 유적은 고구려의 안학궁입니다. 이 안학궁은 평양에 만들어졌던 그런 그 궁궐이죠. 그래서 이 궁궐도 역시 후대의 궁궐, 조선시대의 궁궐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는 이 안학궁에서 발견된 이게 무슨 부재죠? 지붕 용마루 양쪽 끝에 있었던 침이라고 하는 그런 부재죠. 취두라고도 하고, 이거는 당나라 때의 그 취두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신라하고도 비슷하게 생겼고, 또 발해하고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이 건물을 복원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그 안학궁 전체를, 왜냐하면 안학궁을 이렇게 많이 밝혀내게 된 것은 북한의 학자들이 고구려의 문화들을 이제 정통성을 북한은 정권은 고구려에서 찾았기 때문에 고구려 유적에 대한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가 중심이 됐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신라의 그 땅 경주고,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 영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현대적으로 설계한 콘크리트로 설계한 그 한옥들, 콘크리트 한옥 건물을 보면은 평양에 만들어진 한옥하고 우리 서울에 만들어진 한옥을 비교해 보면은 서울에 만들어진 한옥은 조선시대 풍을 닮았어요. 근데 그 북한에 만들어진 그 인민학습당이라든지 평양의 그 김일성 광장에 있는 주변의 건물들을 보면 전부 고구려풍으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그 고구려풍이었던 것으로. 그것도 어떤 지역적인 어떤 특색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점차 공간들이 축소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바깥의 큰 공간들은 행사를 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 공간들은 소위 말하는 그 생활 공간, 침전의 공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궁궐을 배치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조, 후침이라고 하는 이런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다가는 그 조회를 하는 공간, 전조라는 것을 두고 뒤에다가는 후침, 잠을 자는 침전을 둔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경복궁에 답사 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면 아파트에 대부분 사니까 아파트에 가면은 아파트에 들어가자마자 현관이 있고, 그다음에 현관을 들어가면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다시 안방이나 건너방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죠. 그래서 가장 깊은 곳에 침실 공간이 있고 손님을 접대하는 응접실이 그 앞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궁궐도 그 앞에 공간은 전조, 행사를 하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어떤 그 즉위식을 한다든지, 뭐 신하들의 조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생일 축하연을 연다든지, 외국의 사신을 접대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후침, 뒤에 침전 부분은 잠을 자고 쉬는 공간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게 되면은 동궁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이 보입니다. 동궁. 동궁은 동쪽 편에 만들어진 궁궐이에요. 그럼 이 동궁은 뭐냐? 동궁은 왕의 아들인
그 왕세자가 사는 곳입니다. 이 왕세자는 항상 동쪽 편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하게 돼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동쪽 편은 음양 오행에서 보게 되면 이 동쪽을 나타내는 그 상징물은 나무목입니다. 나무목. 나무예요, 나무. 그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에서 유일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을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다른 것들은 금은 그냥 무쳐 흙도 땅에 있는 거고, 물 그냥 흘러가는 거고, 생명체가 없는 거죠. 다만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흙에다가 나무에 어떤 씨앗을 뿌리면 이게 자라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큰 고목으로 이제 발전을 하죠. 그리고 오래되면은 이게 이제 고목이 됐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죽으면 다시 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순환의 질서, 자연계의 순환 질서가 마치 사람하고 닮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세자의 궁궐은 항상 궁궐에서 동쪽 편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동쪽 편에다. 서울 같은 경우 경복궁도 잠시 후에 보이시겠지만은 경복궁도 그 동궁은 이 동쪽 편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지금도 가보면은 그렇게 배치한 게 원칙인데,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항상 이 왕세자의 궁은 동쪽에다 배치하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동궁마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사람이 거처하는 곳을 동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중심 건물 좌우측에 건물이 붙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중심 건물이 있고 좌우측에 날개처럼 이렇게 집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익사 또는 익랑, 이방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귀처럼 달려있는 집이다, 또는 날개처럼 붙어있는 집이다 해가지고 익사 또는 익랑이라고, 이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날개처럼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는 이유는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제 이 건물이 더 이제 중심된 것을, 성격을 더 강조시켜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패턴은 조선시대의 이 경복궁에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 경복궁 건물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경복궁의 초창 창건 당시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보면은 이 이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뒤에 신라의 궁궐도 역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알려진 것의 대표적인 것은 안압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옆에 그 건물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임해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압지라는 말은 조선시대에 붙여진 그런 그 명칭이고요. 원래 여기는 임해전이라고 하는 바다의 면에 있는 전각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왜 그럼 바다에 있지 않은데 바다에 면한 거냐? 이것을 바다로 본 거죠. 이거를 남해안, 신라의 국토 중에 남쪽 부분에 리아스식 해안의 모습을 본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다를 상징하고 바다의 면에 있는 전각을 세운 거다. 그래서 이 앞쪽이 월성입니다. 여기가 월성이 있고, 여기 경주박물관이 있고, 여기 하천이 하나 흐르는데 여기에 월정교라는 다리가 있죠. 그리고 이 앞쪽으로 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황룡사가 있어요. 황룡사도 사실은 원래 궁궐의 이궁의 형태로 만들다가 불상이 나와가지고 사찰을 바꿨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황룡사의 사찰 배치도 보게 되면은 궁궐에 배치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이거는 발굴하기 전의 모습이고요. 발굴 후에 연못의 모습이 드러난 거고, 그 옆에 건물터를 이렇게 발굴을 한 것입니다. 이 기찻길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기찻길입니다. 이쪽으로는 더 이제 조사가 지금 되지는 않고 있고요. 이 현재 만들어진 평면의 전체적인 모습이고, 여기에서도 역시 양쪽에 이렇게 익랑이라고 하는 그런 배치 구도가 보여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공간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소실점을 더 이렇게 강조시켜주는, 깊이를 더 강조시켜주면서 생활 공간과 행사 공간을 이렇게 이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안압지, 소위 말하는 임해전지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건축 유구 부재들입니다. 이건 문고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이건 그 뭐 꽃봉오리 같은 거를 장식했던 거, 이거는 기와들이죠. 막새가 기와들인데 굉장히 독특한, 현재 우리 조선시대 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그 기와 부재들입니다. 이건 치미 같은 거고, 이거는 지붕에 썼던 부재고, 이거는 공포를 만들었을 때 썼던 부재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복궁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발을 치고 난 다음에 발을 말아서 거는 겁니다. 거는 발거리 같은 거. 그래서 그 발 같은 거, 우리가 그 커튼 같은 거 치는 것들이 굉장히 시대가 오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시대에 이미 저런 것이 존재했고, 이건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실제로는 전부 그 도금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황금색으로 도금이 돼서 굉장히 화려한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이런 건축 부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조선시대 거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쪽 그 첨차인데, 첨차 부분의 끝에 부분을 보게 되면은 그 조선시대 첨차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깎아가지고 여기서 바로 직선으로 이렇게 그 깎아내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 보이는 첨차는 그렇게 하질 않고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이렇게 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두형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고려 시대까지는 이런 것들이 좀 보여져요. 근데 그 이후의 건물에서는 전부 사절을 한 번에 경사를 깎아낸, 그래서 굉장히 깎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여러 차례 이렇게 가공을 해야 되니까, 뭐 보기는 이게 굉장히 좋지만 이와 같은 그 차이점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런 그 침이라든지 이런 그 장식 부재라든지 이런 첨차라든지 하는 것들은 전부 그 당시에 그 당나라에서 발견되는, 중국의 당나라에서 발견되는 것, 또는 일본에서 그 동시대, 해양시대 이전에 나라시대나 이런 데 발견되는 것하고 다 유사한 그런 성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시대에는 당나라의 문화들이 그 동아시아에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런 부재들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굉장히 화려한 어떤 건축물들이 지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선시대의 소박한 거, 그 다음에 뭐 두리뭉실한 건축,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한 곡선을 위주로 하고 뭐 기교가 없는 이런 건축들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차원의 어떤 건축 양식들이 이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라하고 이제 대립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발해라고 하는 곳의 그 도시의 그 궁궐의 모습은 역시 마찬가지죠. 외조 부분들이 넓고 안으로 들어가면 전조는 좁아들고, 그 다음에 동궁이 있고 뭐 이와 같은 이방이라는 그런 부재들이 보여지고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이와 같은 그 성격들을, 그래서 이 고구려의 안학궁이라고 하는 그 고구려의 궁궐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들을 이런 자료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이 발해의 상경용천부하고 상경용천부의 이 부분이 궁궐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을 갖다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흡사한 그런 도시 구조를, 궁궐이 뒤쪽 편에 치우쳐 있다든지 길이 격자 형태로 나 있다든지 시장이 두 군데 있다든지 뭐 등등의 사각형의 형태의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의 그 장안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 지금은 이제 서안이죠. 지금 서안에, 여러분 서안에 가본 사람이 있을 텐데, 서안에 있는 지금 성곽은 그거는 이 당나라 시대의 장안성이 아니라 그 명나라 때의 그 성곽입니다. 당나라 성곽의 10분의 1도 안 되죠. 굉장히 작은 부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서안이라고 하는 도시의 크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장안이라는 수도는 엄청나게 큰 도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의 이러한 그 장안의 도시의 모습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그 발해라든지 고구려에도 영향을 일부 미쳤고 신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평성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평안경이라든지 이런 도시들도 뭐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도시들의 모습을 보면 당의 장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도시의 어떤 그 전형이다, 아키타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범적인 그 수도의 어떤 도시계획의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상경용천부에서 발견된 것들을 보면은
다른 그 앞에 이전에 있었던 거하고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온돌입니다. 온돌 구조. 그 캉이라고 하는 그 온돌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도시 그 궁궐 유적 안에서 이 온돌 구조가 발견되는 유일한 그 유적이 바로 이 환경용천부에서 나오는데,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 그 온돌입니다. 온돌의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그 복원을 한 그런 모습이,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 발굴했을 때 집이 그냥 주저앉은 거죠. 그래서 발해 멸망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재들을 보게 되면 이 부재는 석재인데 석재 중에서도 화산석이에요. 제주도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화산석을 가지고 주춧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발해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이 화산 폭발이다라는 설이 굉장히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멸망을 했거든요. 이 발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해동성북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왕성한 어떤 국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순식간에 멸망을 하는데, 그 원인의 가장, 물론 전쟁도 여러 번 겪고 침입도 받고 그랬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이 화산의 폭발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최근에 그 백두산이 폭발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일 간의 한국하고 북한, 중국 세 나라 학자들이 모여서 뭐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 시대에 굉장히 강력한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 문헌상에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온돌 구조들이 발해 상경농촌부 궁궐 유적에서 다수가 발견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 온돌의 어떤 기원이 상당히 깊이 연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유적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